집 구조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이제 팔짝지붕, 그 다음에 저쪽 맞배지붕, 이름도 참 쉬워요. 맞배라고 하는 건 사람이 둘이서 배를 맞으고 된 것 같다. 사람 인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맞배지붕. 옆에서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팔짝지붕은 그렇게 맞배지붕에서 양옆에까지 이렇게 팔자로 빼서 앞에서 보면 8팔자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팔짝지붕.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우진각지붕. 가운데는 이제 우진각지붕. 이렇게 하는데 맞배지붕이 쉬운 지붕입니다. 맞배지붕이 쉬운 지붕. 그다음에 팔짝지붕이 좀 더 복잡한 어려운 지붕. 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하고 불이에요. 불은 사실 방법이 없고 그거는 계속해서 지키는 것밖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불이 났는데 꺼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목격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건축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내절에 잘못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열심히 끌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전소다. 어떻게 아느냐. 숭례문 화재 때 서울 한복판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소방차가 20대, 30대가 동시에 물을 쏟아 부었는데, 폭포수같이 쏟아 부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전소다. 그래서 목조 건축은 방법이 없어요. 불은 그냥 끊임없이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기로 끌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조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씩 이 목조 건축을 갉아먹어 들어오는 거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라는 게 사실은 제일 많이 물과 닿는 데가 지붕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맞배 지붕을 놓으면 양옆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나무판으로 막는 거고, 나무판보다는 기와를 얹을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잘 막히겠죠. 그게 이제 팔짝지붕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팔짝지붕과 맞배지붕 중에서 팔짝지붕이 더 좋은 거고 건축비도 더 많이 들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짝지붕이 무조건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 팔짝지붕은 화려한 대신에 뭐랄까 약간 심플하고 남성적인 맛이 떨어져요. 이게 약간 여성적으로 우아한 맛이 있는 거고, 맞배지붕 같은 경우는 좀 단정한 맛이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섞어서 짓는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진각 지붕은 동서남북에서 다 볼 때, 그러니까 뭐 숭례문이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우진각 지붕으로 짓죠. 그리고 전면에서 중심으로 본다 이러면 팔짝 지붕이나 맞배 지붕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자, 건축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전각입니다. 전각.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누각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웅전, 뭐 관음전, 비로전 하듯이 성인이 사시는 곳을 전이라고 뒤에다가 씁니다. 중국 문화에서 황제가 사는 데를 원래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이 사는데 그래서 경복궁 근정전, 그다음에 뭐 창덕궁 인정전, 뭐 중화전, 뭐 중국의 중화전, 태화전, 보화전 뭐 이런 식으로 전자를 쓰면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의 절이 백마사거든요. 그게 원래 홍로시라고 하는 관청, 영빈관, 낙양에 있었던 후한 시대 때 영빈관을 절로다가 바꾸면서 그래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황제의 권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불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황제하고 성인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인 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노란색을 쓸 수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노란색을 쓸 수 있는 거고 황금색을 쓸 수 있는 거고 황제는 용을 쓸 수 있는 거고 쌍용을 씁니다. 쌍용을 쓸 수 있는 건 황제예요. 그리고 사찰에도 뭐 용이 뭐 엄청나게 많죠. 뭐 북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에도 용들이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용들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청도 안동 하회마을 이런 단청 못합니다. 99칸 집에도 영의정 집에도 단청을 못합니다. 단청을 할 수 있는 데는 황실 그 다음에 성인을 모신데 그러니까 임금 관련된데 그 다음에 성인을 모신데 그래서 성인은 두 종류의 성인이 있는 거죠. 동아시아에는 하나는 불교, 하나는 유교.
그래서 뭐 대성전이나 이런 데서도 단청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사당 건축에서도 단청을 합니다. 그리고 99칸이라고 하는 룰도 저리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임금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쓰는 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왜 불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도교에서는 궁자를 씁니다. 삼청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다 궁자를 써요. 저것도 있잖아요. 저 삼성궁 입장료 받는 그 돌탑 쌓아놓고 입장료를 받는 삼성궁도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 그 정멸보궁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하지만 조선 후기 때 오대산 중대에서부터 그 명칭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 평창 오대산이 예전에 그게 도교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궁자가 인입됐을 거다라고 저는 저 같은 경우 추정을 하거든요. 제가 뭐 오대산에 사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전파가 되면서 지금 정멸보궁 뭐 이런 식의 궁자 표현이 들어가는데 궁은 원래 불교적 표현은 아니라더라. 그게 도교적 표현이라더라. 그런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전에 사는 사람을 전하라고 부르는 거고 황제는 폐하라고 부릅니다. 황제는 폐하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내시라든지 이런 아전들이 계단 밑에서 섬돌 밑에서 불렀다 그래서 폐하라고 부르는 거고 전에 살면 전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보다 좀 떨어지면 그러니까 성인급은 아니고 임금까지는 안 되더라도 고위 관료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인이라든지 그러면 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각, 칠성각, 산신각 전은 불보살이 사는 데가 전이고 지장전 뭐 문수전, 그 다음에 관음전, 대웅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고급은 전,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데는 각. 그래서 전각은 동아시아 건축에서 최고급을 전각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각 이렇게 붙일 때도 있어요. 누각이라고 붙일 때도 있어요. 저는 황제나 성인이나 임금만 쓰는 데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고급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각과 누를 쓸 수 있죠. 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안 사는 2층 건물. 2층 건물이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건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단층 건물보다 훨씬 힘든 건축이에요. 그래서 고급 건축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각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라고 하는 거는 태종대, 의상대, 낙산대 하듯이 어떤 이렇게 돈대같이 이렇게 조금 높은 데서 둥구스름하고 좀 높은 데서 멀리를 조망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창피한 게 청와대죠. 청와대. 청와대. 이름 좀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청와대. 왜냐하면 그게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따서 청와라는 청기화를 얹었으니까 우리는 청와대. 근데 대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종대, 낙산대, 의상대 그래서 그런 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차라리 청화각이라고 하든지 청화전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렇게 대자를 써버리면 저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왜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자꾸 끝나고 나서 안 좋은가 봐. 이게 길하지 못해. 길하지 못해. 그래서 굉장히 좀 무식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명칭이 어차피 뭐 붙이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법칙성들이 다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져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쟤네는 되게 웃긴다. 라는 비웃음거리가 되기가 굉장히 좋은 게 저런 명칭이에요. 그래서 아예 뭐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버리든지.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 당이라는 게 있죠. 당. 당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데 당. 그래서 그 당을 짓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태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뭐 매월당 김시습 그런 집들이 있는 거죠. 함어당에 살면 함어 스님이야. 함어 스님이 함어당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요사, 요사체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당우라고도 하고 요사라고도 하는 거고 그건 그냥 일반. 당이나 요사나 이런 데는 다 일반. 그리고 절에서도 똑같이 저런 건물은 스님들이 사는 데고 뭐 단청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청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전각, 누 이런 데는 단청을 하고 그래서 위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리고 전각 누까지는 대부분 원형 기둥을 쓰고 그 다음에 저런 당이라든지 요사라든지 이런 데는 네모 기둥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모 기둥이 약간 급이 떨어지는 거고 원형 기둥이 훨씬 더 네임밸류가 높은 그런 건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천원지방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기 때문에 하늘 쪽에 이렇게 상징적인 게 동그란 거니까 그래서 동그란 기둥을 쓰는 거를 레벨이 높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모 기둥을 쓰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뭐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가보시면 메인 건축들은 다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란 기둥을 씁니다. 그리고 이 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좀 이상한 짓을 최근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한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게 주련 붙이는 문화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주련을 옛날부터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고적보도 사진을 봐도 그때 종이주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단청을 안 하던 건물에 단청을 안 하니까 너무 휑하니까 거기다가 글자 같은 걸 써서 붙였어요. 그게 이제 구한말이 되면서 불교식으로 좀씩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당시에 숭유억불 상황이 해제되면서 유교 것들을 본따서 하는 게 주련이에요. 그런데 단청 건물에는 주련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청이 주련보다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련은 문화재가 없습니다. 오래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가도 뭐 근정전, 인정전에 주련 없습니다. 주련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주련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붙이고 있는 걸 보면 좀 그렇죠. 그리고 원형 기둥을 쓰기 때문에 주련을 붙였을 때 주련이 안 붙어요. 이 판때기는 네모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를 또 나무를 붙여서 이렇게 또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건물 위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건물 위계를. 그래서 전에는 주련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전각 같은 데는 주련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요사에는 붙여도 됩니다. 당이나 요사에는 주련을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당이나 요사에는 절에서 주련을 안 붙입니다. 되게 재밌게도.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종루의 대충 이제 한옥적인 구조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세세한 그림들을 더 많이 넣어놨거든요. 일부러 더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면 요 파일들을 다 그냥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이거 뭐 지금 잠깐 제가 얘기한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파일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방생 가실 때나 계속 좀 쓰실 수 있으면 파일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씩 빼서 쓰면 되니까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저런 이제 누각에는 대부분 불전사물이라고 그래서 범종, 목어, 운판, 그 다음에 북, 법고 이렇게 이제 모시죠. 대부분 저런 악기들 같은 경우는 소리를 멀리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데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범종은 분리돼서 누각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종루 이래가지고 아예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범종각 이런 식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범종이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를 가지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무게를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 빼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범종의 무게가 있고 그 범종이 치게 되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흔들리면 무게가 증가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사람도 그냥 서 있을 때 무게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80kg야. 예를 들면 80kg. 그렇지만 뛰게 되면 3배까지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종이 그대로 있으면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치게 되고 그래서 흔들리면 더 무게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게 종이 어느 정도 이상 크면 딱 봐도 건축적으로 위험 요소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로 빼는 경우들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불전사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종인데 불전사물은 예불 전에 치는 4가지 악기. 어떻게 보면 불교식 오케스트라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불 앞에 도량석부터 해서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산에 살아서 그래요. 산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호환마마 이래서 호랑이 이제 호랑이한테 이렇게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공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훨씬. 우리나라의 호랑이 속담이 3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유는 산이 많고 그게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태백산맥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호랑이들이 이동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절은, 조선시대 절은, 원래 절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산사만 남아있는데요. 기독교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가 도시에서 지금 포화 상태가 되니까 산이나 이런 데 기도원을 짓고 있죠. 그러다가 숭유억불 상황이 된 거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도시절들이 다 날아간 거야. 도시에 있는 교회가 다 날아간 거야. 그러면 기도원만 남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의 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도 다 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황룡사를 진흥왕이 지었잖아요. 창건하셨잖아요. 근데 진흥왕이 어떻게 지었다라고 말하냐면, 황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친정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다가 보위에 올랐다가 자기가 이제 나이를 먹고 친정을 하게 돼서 새로 황궁을 지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딱 하다가 용이 거기서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설마 황궁을 산에다 지었겠어요? 해인사 위치에다 왕궁을 짓겠어요? 당연히 왕궁이면 도시의 메인급에다가 짓겠지.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급인데. 그래서 도시 중앙에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지금 황룡사를 가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의 포화 상태가 되고 산에까지 있다가 나중에 숭유억불 시대가 되면서 도시에 있는 절들이 다 날아가죠. 그리고 이게 목조 건물을 지어서 그래요. 절이 더 많이 날아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조 건물은 뜯어서 옮겨도 되고 그 다음에 뜯어서 레고블럭 같이 이런 식으로 짜맞추는 기법이기 때문에 뜯어서 재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양반이 절을 뺏어가지고 그 건물을 뜯어다가 내 집을 짓는다니까, 이놈들이. 근데 그냥 똑같이 옮기면 기분이 나쁘지. 왜냐면 종교시설을 뜯어다가 거기서 내가 살림을 살인다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구조를 변형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블럭을 해체해서 또 다른 방식의 레고를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들 때문에 절이 더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사 같은 경우는 산사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서원 이런 걸로 뺏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사획서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수서원, 백운동 서원, 단양에 있는 주세붕, 그 서원인데, 거기 같은 경우가 원래는 숙수사라고 하는 절이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발굴을 하니까 불상파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절을 밀어서 자기네들이 서원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전사물이라고 하는 게 앞에 도량석부터 시작해서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대중이 운집해야 되는 필연성도 있지만, 호랑이에 대한 호랑이가 주변에 있을 때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호랑이 관련된 속담 중에서 가장 섬뜩한 게 배고픈 호랑이는 중을 가리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속담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삼성각에도 산신을 모셔놨고, 삼성각 말고 산영각, 산신각을 따로 모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신이 한 절에 2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도 2번 나오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산신이 2번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호환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절에 불침번도 있었고, 그건 이제 불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 피해 때문에 도량석 소리를 자꾸 내고 불을 피우고 이런 작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이 많이 사는데 뭐 그거를 시계 같은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운집을 하기 위해서는 종도 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운집을 시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종인 거고, 불전 사물 중에서 종이 제일 귀한 악기입니다. 이유는 단가가 제일 비싸요. 단가가. 왜냐면 저건 동이잖아요. 동은 지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종값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언간한 건축보다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건축이 훨씬 더 비싼 거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예전에는 비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상원사종,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725년에 주조된 상원사종, 이런 데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코리안 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종이
종의 한국종, 이런 동아시아 종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서양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서양종은 약간 나팔같이 돼 있고 학교종이 땡땡땡 하듯이 추가 안에 달려 있고 종 안에 달려 있고 금속으로 금속을 쳐요. 그래서 땡땡땡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양종 같은 경우는 항아리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고 밖에서 치게 돼 있어요. 추가 밖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치기 때문에 땡이 아니고 약간 덩 하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양종하고 서양종은 완전히 다르고 이런 동양종의 기본 구조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것을 중국을 넘어서는 완성도를 보이는 거는 한국종이고 그걸 코리안벨이라고 학명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다더라라는 거 기본적인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한국종의 가장 큰 특징은 위아래가 뚫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통일신라 시대 종만의 특징이에요. 거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통문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공간. 위패도 진짜 잘 만들어진 위패, 옛날 위패는 위아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신령이 왔다 갔다 하는. 탑에도 문디 모양이라 그래서 사리 모시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사도 지금 조계종 가사는 이건 재봉으로 그냥 하는 가사니까 그런데 옛날 수가사 손으로 이렇게 하는 가사는 통문불이라 해서 가사 전체가 시작에서 끝까지 콩이라든지 뭐 녹두 같은 걸 넣고 돌리면 쫙 돌아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이 명칭이 통문불이에요.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통로. 그리고 그런 거는 작법기감이나 뭐 이런 데 보고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유물에도 있고 기록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부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식 사고가 아니었겠나 이런 정도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시 맞이 올릴 때도 보면 불타부중 강림법회, 달마부중 강림법회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오신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 상징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를 뭐 음통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잡음을 걸러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거나 뭐 오만 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굴한 게 밝혀졌죠.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었죠. 사실은 웃기지도 않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성덕대 왕신종, 속칭 에밀레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비천상이 이쪽은 하나, 상원사 쪽은 둘, 쌍비천, 외비천. 그리고 이게 천이라는 게 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을 왜 천으로 번역했냐면 그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신이라고 번역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는 조상신 개념이 벌써 자리 잡고 있었대. 그래서 그것과 구분해서 대발을 천이라고 번역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천주교 그 번역이 무식한 거다. 천에도 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이라는 의미도 있다니까. 그런데 천주 이러면 이게 이중 번역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하양비천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 구조예요.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내려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옷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님은 천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인간계에만 오직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가장 다른 게 기독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신들에게 다가가는 구조고 불교 같은 경우는 신도 인간에게 내려오는 하양비천. 내려와오는 하향하는 비천,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쌍이나 외나 뭐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향로를 들고 있고 저기는 앞에 거는 이제 공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저 생황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할 얘기도 많은데 대충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법고. 법고하고 사실 이 범종이 중국에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악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성문 여닫을 때도 저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종 치는 거 말씀드릴게요. 종 치는 거.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 칩니다. 그게 절마다 하도 틀려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도 논문을 썼습니다. 종 횟수. 그리고 그렇게 틀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때 이제 주역 같은 거를 자꾸 거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33번 치고 저녁에 28번 치는 게 맞는 거고요. 아침에 33번 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도리천이라고 상징을 하는 거고 28번 치는 거는 28숙이라고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28개, 중심 별자리가 28개예요. 그래서 28숙을 이제 상징을 해서 28번 치는 거고 그리고 보신각종이 있는데 보신각종이 원래는 저게 원판은 무슨 종이었었냐면 거기에 걸려 있었던 원판은 무슨 종이었었냐면 원각사 종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도 됐고 그 다음에 제야의 종을 자꾸 그 종을 치는데 절종을 치니까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반대도 했었어요. 그래서 80년대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80년대 때 그걸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족보도 없는 희상한 형태의 종을 가지고 치고 있죠. 제야의 종을. 그런데도 33번 친다는 거. 그 절에서 치는 방식이에요. 33번 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새벽을 연다라고 하는 의미로 치기 때문에 새해를 연다, 새벽을 연다. 그래서 아침 종 치는 33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33번 치고 28번 치는 거는 절에서만 그렇게 쳤던 게 아니고 그 절 문화가 나중에 관으로도 들어가요. 정부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성문을 여닫을 때도 33번, 28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법고하고 종은 황제를 상징해서 성문을 여닫을 때도 치고 그 다음에 원래 전쟁터에서는 진격하라 그러면 북을 치고 그 다음에 퇴각할 때 종을 치고 전쟁터에서 뭐 깃발로 뭐 신호를 보내요. 아이고 그거 안 보입니다. 평야에서 전쟁 치르면 깃발로 신호 보내는 거 안 보여요. 그렇다고 소리로 질러서 뭘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종 치고 북 쳐서 신호들을 울려요. 그래서 종과 북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관종이 아니고 그 관종이 아니고 정부의 종, 관심종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종. 그리고 절에서 종은 범종, 그리고 절의 북은 법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은 양면에 순놈, 암놈의 소의 가죽을 이제 보통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의주 하나에 용둘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길짐승을 뭐 제도한다. 그다음에 종은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길짐승을 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생 생물을 제도한다. 근데 사실 이제 모고는 원래 의미는 뭐였냐면 목욕탕에서 물 더 달라고 신호용구로 사용할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절 안에 목욕탕들이 있거든요. 대중탕이. 옛날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거기서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 옛날 얘기.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더 달라고 절에는 삼묵당이라고 해서 세 군데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공양할 때,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딴 쪽에서 이제 끓여서 계속 보충해 주는데 그걸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빠져나가서 수생생물을 제도한다 하더라. 라는 의미로다가 이해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고가. 하나는 용형이 있고 앞에 보시면 이제 용 같잖아요. 잉어인데도 용같이 생겼잖아요. 앞에 보면 사슴뿔 같은 뿔도 있고 그리고 잉어형도 있어요. 어변성룡이라고 물고기가 용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거 잉어형입니다. 잉어형.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절에 이렇게 조금만 아시면 그러니까 불교 미술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개 원칙만 알면 그게 의계성이에요. 다 동일해요. 근데 조금씩은 바뀌죠. 만약에 잉어형이라도 이렇게 생긴 잉어형이 있고 조금 더 다르게 생긴 잉어형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원칙만 알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맛이 있죠. 매번 달라지면 인생이 너무 힘들죠. 개인적으로 사실 절에 와서 저렇게 모고를 뱃속으로 휘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는 아닐 거다. 낚시한 사람이 무슨 물고기 뱉다는 것처럼 저렇게 깜짝 놀랐다니까 저거 아닐 거다 라고 추정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옆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방식 자체가 한국하고 중국은 좀 다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마 옆을 두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안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안 두드리는 게 좀 재밌죠. 그리고 중국은 저 배를 안 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배 자체를 안 땁니다. 중국 일본 먹어도 배 안 땁니다. 그냥 옆만 두드립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목탁에 해당하는 목어입니다. 손으로 들고 치기도 하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를 이제 조선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조선이 어떻게 보면 숭유억불 상황이었는데도 스님들이 나서서 국가가 위험할 때 장한일을 했죠. 장한일을 했는데 그 과보로 두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했죠. 절이 거의 대부분 다 상당히 전소됐죠. 일본이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임진왜란 터졌을 때 절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대응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승군들이 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면 소각 작전으로 들어가죠. 자기네들이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양난이 끝나고 나서 절이 재건될 때 대부분 메인 정각이 중심 정각이 대웅전으로 바뀌어요. 그 전에는 대웅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월정사에 살면 월정사 같은 경우는 적광전이 중심 정각입니다. 그래서 적광전밖에 없고 대웅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냐면 여기는 대웅전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절마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경우도 다르잖아요. 해인사도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다 달랐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절들이 다 불타니까 그때 중건될 때 다 대웅전으로. 그래서 지금은 한 95%는 대웅전일 거예요. 그래서 주불전이라는 개념이 그냥 이꼬르 대웅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건축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통일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웅전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당에 신발을 벗는 문화 온돌이 일반화되면서 온돌은 기원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건축에서 완전히 일반화되는 거는 사실은 양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온돌이 일반화되면서 신발을 벗는 문화 쪽이 되고 그 다음에 법당에서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하는 방식이 납작 엎드리는 방식이 되면서 목탁 저 상태로는 목탁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손으로 들 때는 이렇게 가운데 끼는 식으로 저거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렇게 잡은 상황에서는 자꾸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절을 더 납작 엎드려서 하는 구조에서 이걸 손가락을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지금 목탁 방식으로. 그래서 묘원은 목탁으로. 목탁이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서 나오냐면 논어에서 나옵니다. 논어에서. 그리고 원래 그게 더 위로 올라가면 금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건 청동리 사회에서 제사장이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탁 얘기할 때 그거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대각국사 의천 문집을 봤는데 거기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각국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대한 연기담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각국사 의천이 문종의 넷째 아들 고려시대 때 어떻게 보면 최고 성군이 문종입니다. 시호가 문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뭐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임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문종이 넷째 아들이 대각국사인데 대각국사를 낳았을 때 애가 울음을 안 그치더래. 울음을 안 그치고 한 손을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울음을 너무 안 그치니까 3가지를 안 그치면 사람이 죽어가요. 그게 기침하고 딸꾹질하고 울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딸꾹질 같은 거 진짜 안 그치고 한 너댓 시간 해보면 사람 넘어갑니다. 기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애가 울음을 안 그치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애가 죽게 생기니까 이제 왕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멀리서 목어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이렇게 조금 들리면 애가 울음을 그친대. 그래서 그 목어 소리를 어디서 나는지를 이렇게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쫓아갔더니 산동반도까지 갔다는 바다를 건너서 서해를 건너서 산동반도까지 갔다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스님이 모거를 치면서 연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거를 치면서 연부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려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당신 소리를 들으면 당신 연불 소리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으면 울음을 그치더라. 그래서 데려와서 그 대학국사 문집에 진짜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전설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그 스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스님이야. 그냥 진짜 별 볼 일 없는 스님. 배운 것도 없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스님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영험한 그런 고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와서 그 대학국사 어린애를 딱 보니까 그 스님을 보고 그 어린애가 빙긋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을 딱 피는데 기가 막힌 얘기가 있거든요. 불무영엄,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딱 이렇게 손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죠.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는 얘기였었죠.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 선생이 있었는데 당신 선생도 못 배운 스님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게 연부를 하고 있었대. 목탁을 치면서 저 모거를 치면서 계속 연부를 평생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는 귀머거리가 되고 하루는 장님이 되고 이제 3년 주기로다가 그렇게 돼요. 3년이 지나니까 귀머거리가 되고 3년이 지나니까 장님이 연부를 열심히 할수록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져. 그리고 3년이 더 지나니까 벼락 맞아 죽었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뭐 배운 건 없는데 그렇게 해서 화장을 할 때 손바닥에다가 불무영엄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부처는 영험이 없다. 이건 굴하다. 하지만 자기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연불이나 계속 하면서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연기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학국사가 그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한 생은 귀머거리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싹 땡겨버리고 그 다음에 왕자로 태어나서 천태정도 나중에 개창을 하고 속장경도 간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스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걸 읽으면서 아니 모거를 두드리면서 연부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모거를 이렇게 두드리는데 어떻게 연부를 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모거는 이거더라는 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가면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곧 우리의 목탁에 상응한다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잉어 플러스 용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운데 여의주도 있잖아요. 여의주. 그 다음에 잉어 비늘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잉어가 용이 되는 형태. 앞에서도 봤었죠. 잉어가 용이 되는 형태와 관련이 있구나. 어변성룡이라고 물고기가 용이 된다. 이 얘기나 잠깐 해드려야겠다. 말 나온 김에. 절에는 물고기 상징이 진짜 많습니다. 물고기 상징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는데, 눈을 감지 않는데,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라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풍경이나 이런 데서도 물고기 상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잠을 안 자는 동물일수록 미개한 동물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많을수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무늘보나 안 그러면 코알라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자는 시간이 많은 게 고등동물이고 잠을 안 잘수록 하등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잠을 안 자는 이유는 조금은 잘 거예요. 그건 하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하등동물이 되려고 수행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변성룡. 일반적인 물고기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극복해서 용이 되듯이 중국의 황하에 가면 등용문고사가 있어요. 그 용문이라고 물이 합류가 되면서 물결이 강해지고 합류 지점이면 다 물결이 강하거든요. 거기에 단층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포인데 아주 낮은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물이 약간 이렇게 언덕같이 내려가는 구조가 있는데 거기를 물고기가 이렇게 잉어가 올라가면 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용문입니다. 용문. 그리고 그걸 올라가는 걸 등용문이라 그래요. 등용문. 그래서 일반 사람도 노력하면 용이 된다더라 라는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날까지
뭐 시험 본다거나 이런 애들한테 정초에 잉어 그림이 담겨 있는 그런 봉투에 돈을 주거나 잉어 그림을 선물해 줘요.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종로 3가나 종로 5가나 이런데 등용문 학원 뭐 이런 거 있는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그 길을 통해서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등용문의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불장,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선불장, 붓다를 뽑는 과거 시험장. 다나 천연 스님 얘기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거 설명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의 상징이라고 하는 게 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지, 뭐 잠을 자지 않고 뭐 눈을 뜨고 있으니까 눈을 너무 그렇게 오래 뜨고 있으면 안구 건조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고 열심히 수행하는 걸로. 자, 운판. 운판은 이제 하늘 짐승, 그러니까 뭐 날짐승을 교화한다더라, 뭐 이렇게 상징적인 걸 입는 거고, 원래는 저게 어디에 쓰였냐면 밥종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부엌에서 이제 밥 다 됐어요 이러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왜 구름 모양이냐? 거기는 화기가 많기 때문에, 부엌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불을 직접적으로 접촉 면적이 가장 넓은 데가 부엌이니까, 그래서 구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나중에 차용이 돼서 이제 불전사물로 들어가고, 거기서는 이제 날짐승들을 제도하는 그런 용도로 상징성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해달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여기에는 해달까지는 없는데 구름만 있는데 해달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